네, 교수님 제가 깜짝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저희가 체육의 올림픽을 하는데 혹시 문화로 올림픽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아이디어를 사실 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와 기가 막히다. 이거 금메달 우리가 제일 많이 딸 수 있겠다. 지금으로서는. 예,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리고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황의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문화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는 이제 생각에 질문을 드려봤는데 우리 예술이라는 게 경쟁은 아니지만 각자 자기 색깔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컴피티션을 통해서 혹은 그런 올림픽 일종의 문화 올림픽을 통해서 각자의 기량을 막 뽐내고 그리고 같이 막 그걸 사람들이 호응하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이제 문체부 장관 시절에 문화 올림픽을 이제 제안하셨다고 네.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 올림픽을 그러면 총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우리 부처가 문화, 체육, 관광 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문화하고 이렇게 관광하고 체육하고 어떻게 연계할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모처럼 불어온 이 한류의 바람이 홍콩의 느와르 영화처럼 이렇게 푹 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었어요. 제가 장관 재직 시절 때는 일본에 이제 하계 올림픽이 있었고 그 다음 해에 중국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었고 그래서 올림픽을 하다 보면은 하계 동계 올림픽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림픽 끝나면 바로 하는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그 용어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컬처럴하고 올림픽하고 이렇게 좀 묶어서 올림픽, 패럴림픽, 컬처럴림픽 이렇게 하면 어떨까? 보통 이제 올림픽하고 패럴림픽을 하게 되면은 한 10만 명, 20만 명 정도가 올림픽을 주최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컬처럴림픽, 문화올림픽을 하게 되면 한 100만 명도 넘게 들어가겠다. 올림픽 자체가 지구촌의 축제가 되겠다. 그야말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올림픽의 구조는 제 생각에는 올림픽 취지에 비추어 상당히 한계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체육 올림픽 체육 올림픽의 취지는 뭐 인류가 화합하고 평화를 지향하고 또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게 이제 올림픽의 정신이고 취지인데 다 못 모이다 보니까 체육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행사를 하면서 문화를 교류하고 인류가 화합하고 이런 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동적인 거고. 그래서 체육 행사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에 보면 그 올림픽에 대한 정체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문화 행사들이 이제 서로 교류의 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올림픽의 취지를 더욱더 극대화해 보자. 인류가 어떻게 하면 더 화합하고 각국의 문화와 가치들을 어떻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역시 문화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문화하면은 그 국가 공동체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하고 공유해온 가치관의 총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매개로 한 올림픽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IOC가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높아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발상의 시작이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내가 제2의 쿠베르탱이 돼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진전을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제안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2024년 프랑스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니까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프랑스 문화부 장관 직무실은 우리는 그냥 현대미술관 옆에 그냥 조그맣게 있는데 나폴레옹 3세 침실을 그 장관 직무실로 밑에 뭐 아주 최고급 카페트인데 지금 아직도 모를 텐데 제가 거기다 녹차를 엎었어요. 이제 아시게 됐네요. 모를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 프랑스 문화부 장관 얘기는 좀 연배가 있으신 70대 여성분이신데 야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그런데 너무 프로젝트가 크다 이게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베이징 올림픽에 갔을 때 그 IOC의 바흐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IOC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현안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유엔 내에서 IOC의 위상을 높일까? 그러다 보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윤리위원장으로 영입할 정도로 유엔 내에서의 IOC 입지 강화를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흐 위원장을 만나서 위원장님이 이 문화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유엔 내에서 IOC의 입지가 아주 극 강화된다. 그리고 당신이 어쩌면 제2의 쿠베르탱이 될 수도 있다. 엄청 막 꼬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혹한 거예요. 이제 입질이 온 거야. 네. 그러더니 본인이 한 1시간 저랑 대화하고 바쁘니까 그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 중국의 양양 A 뭐 양양 B 있잖아요. 양양 A 씨가 부위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양 A 씨랑 뭐 얘기를 좀 더 해라.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반 가량 했는데 그때 이제 바흐 위원장의 궁금증은 뭐였냐면 올림픽이라는 게 기록과 순위 경쟁인데 문화 올림픽이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위원장님 앞으로 올림픽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올림픽이 그동안 올림픽 취지에 비추어서 약간 한계가 있었는데 이걸 더 강화하려면 우리가 보통 올림픽은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막 이러잖아요. 예? 이게 적극적인 참여, 플레이어들뿐만 아니라 그 운동을 관람하는 전 지구촌의 관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이 인류가 더 화합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템만 보더라도 뭐 음악, 뭐 무용, 뭐 미술, 패션, 푸드, 영화, 게임, 뭐 뷰티, 뭐 제가 봐도 얼추 한 100가지는 넘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뭐 게임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컴피티션 방식으로 순위라든가 또 더는 기록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참여 자체, 그 행사와 축제를 치렀다라는 경기를 치렀다라는 그 자체로서 또 의미가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림픽의 정신에 맞게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사실상 이게 실현되려면 올림픽 하면 뒤에 백단에 돈의 흐름이 큽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그 현재 올림픽의 뭐 100배도 넘을 거다. 그 부가가치라는 것은 이분을 설득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해서 사실은 그 2022년 10월에 작년이죠. IOC 위원들이 이제 한국에서 10월에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 그러면 당신이 브리핑을 해라 IOC 위원들한테.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개인적으로도. 근데 이거 실제로 제가 베이징 올림픽 갔다 와서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뵙고 우리 저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님은 사실 실제 이거를 당신 개인 사저까지 털면서 이걸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추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고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뒤로 훨씬 더 생각이 더 깊어졌고 더 촘촘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우리 저 같이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제가 두 분 교수님에게는 그 평생 그 종신 그 문화올림픽 그 위원회 어떤 그거를 드릴 테니까 저는 선수로 출전해야 되는데 음악 파트 국대 감독으로. 아니 음악 파트의 국가 대표로 출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IOC 위원장한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뭐 이 모든 성과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바흐 위원장님 몫으로 하고 한 가지만 약속해 달라. 그 문화올림픽의 헤드쿼터 사무국은 대한민국에 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신흥문화강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정권이 이게 그 아이디어나 발상이 너무 정말 기발한 것 같거든요. 저도 뭐 교수님도 들으셨다고 했지만 기발한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혼자서 정말 많이 메모하고 하셨을 텐데 수십 종의 이제 파트 뭐 아까 얘기했던 열거할 수 있는 여러 정말 문학의 파트가 있고 할 텐데 이걸 과연
수치로 어쨌든 뭔가 이게 금운동을 우리가 줘야 된다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아 그런가요? 지금 뭐-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패션쇼라든가 뭐 당연히 음악 미술은 이거 뭐 순위 경쟁을 통해서 당연히 선발하고 선출하고 우리 또 교수님들이니까 잘 심사위원 통해서 하기도 하고 게임은 뭐 경쟁도 하고 기록 경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은 정말 참여해서 그것을 전시하고 보고 또 거기서 가장 박수를 많이 받고 의견을 받은 팀이 뭐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이 각각 아이템을 통해서 뭐 순위에 당선되거나 올림픽처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꼭 그 개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에 된 것을 그게 그 해에 그 다음에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이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부가가치와 이런 생산성이 확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인류가 화합할 수 있는 또 인류가 가장 폭넓게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섞을 수 있는 이게 정말 최고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결국엔 컴피티션을 통해서 IP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IP가 정말 멀티로 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보통 이제 올림픽 하면 정말 그 뭐 수백만 명 나라에 따라서 명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문화 올림픽을 하면 그보다 몇 배의 사람들이 콘서트를 관계자들. 국가별로만 해도 네. 뭐 10만 명씩 50개 국가만 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목이 늘어났으니까 거기 관련된 뭐 선수들과 참여자들과 이 스태프들 들어오는 거 물론이고 사실 우리가 케이팝 공연만 하더라도 거기 들어오는 관객들 팬들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한 번 열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지구촌의 축제가 되고 또 그 문화 올림픽 이후와 이전이 상당히 많은 전 세계가 공감하는 문화적 가치들이 생겨날 것이다. 저는 그 얘기하니까 가슴이 웅장해. 네, 설레이고 또 네. 그럼 제1회 문화 올림픽은 대한민국에서 해야겠네요. 꼭 아니어도 되는데 뭔가 좀 준비가 꼭 이제 올림픽보다도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청소년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쪽에 먼저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작게 시작해도 돼요. 그래서 점차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김 교수님은 이제 아티스트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흥미롭고 분명히 재미날 것 같은데 문화라는 가치가 너무 이렇게 예를 들면 경제 산업 가치로만 이렇게 평가되거나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없으세요? 혹시? 근데 이제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왜 문화 예술 특히 예술 부분을 볼 때는 감성 혹은 개인의 취향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서잖아요. 하지만 작곡에도 저작권이라는 게 있고 권리라는 게 있고 권리는 양도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것, 내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양립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있으면 출판사가 있듯이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제 IPO 다 이제 상장하고 하잖아요. 그럼 상장했는데 올해 매출이나 올해 뭐 전략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 좋은 곡 나오면 또 매출 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 그래프로 다 증명을 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리서치해야 되고 다 그거를 이제 향후 어떤 트렌드가 올 것인가 또 이들의 세계관은 어떨 것인가 모든 것들 진짜 특히 K-팝 같은 경우는 글로벌화돼서 그걸 다 분석해서 일종의 사회과학 같은 거죠. 통계나 사회과학 같은 건데 그게 다 이제 결국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지만 컨텐츠지만 파이낸스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같이 존재해야 이 시장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내수공업이 아니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다 뭐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해서 꼭 수치로 계산한 것이 감성이 위배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긴 문화적인 것이 경제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오히려 그 승수 효과는 훨씬 크고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같은 경우에 프랑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개조하겠다 이러고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좀 생뚱맞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루브르 박물관 그 중국군 루브르 박물관을 리모델링해라. 결국 이게 박물관이라는 게 프랑스인들의 가치관들이 다 모아진 곳이거든요. 이게 박물관을 보면 약간 빙산 같아요. 우리가 빙산 보면 한 20-30%만 물 위에 떠 있고 나머지 한 70-80%는 밑에 가라앉은 것처럼 우리가 박물관이라 미술관을 볼 때도 박물관에 걸려 있는 그림이라든가 전시 작품도 중요한데
그 밑에 수장고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90%의 작품들과 그 작품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예사들의 역량, 이게 사실은 그 박물관의 역량이거든요. 이 모든 힘들이 모아져서 결정적인 결정체 이런 것들을 이제 관객이 공유하고 관람하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의 역량들이 좀 대중화되고 많이 퍼지면 그만큼 그 나라 또 수준도 품격도 올라가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테랑 대통령이 그때 아마 프랑스 사회당의 첫 대통령이었는데 굉장히 장기 두 번 하셨으니까 7년을 2번 하셨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그게 그랑 루브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프랑스에서 유학하셔서 예. 그래서 그 그랜드 루브라는 프로젝트였는데, 맨 처음에 그 이오밍 페인가요?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가 그 1984년도에 유리 출입문 있잖아요. 피라미드 출입문을 설계도를 발표를 했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지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우리 루브르 원래 왕궁이었잖아요. 궁전이었는데 12세기에 만들어진 우리의 왕궁에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무슨 유리 판때기를 갖다 놓고 말도 안 된다고 난리가 지금은 났었는데, 상징물이 됐는데 89년에 이제 오픈을 하고 난 그 이후부터 지금은 다 거기 달려가서 사진 찍고 있잖아요. 에펠탑도 다 처음에 반대했다고. 네, 1889년인가 에펠탑 다 반대하고 모포상은 하물며 항상 에펠탑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자가 당신은 맨날 반대하면서 왜 여기에서 밥을 먹냐?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안 보이는 데가 여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겠네요. 보면은 에펠탑이 우리는 막 수천 개 있잖아요. 저기.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그러니까 문화라는 가치가 말씀들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창출되지만 우리 삶하고 엄청나게 이제 연계되어 있잖아요. 저는 스며들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그 중산층 개념 보면 약간 좀 창피한 구석은 좀 있더라고. 이게 뭐 미국하고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 보면 약간 사회적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 뭐 중산층의 조건이 이거예요. 뭐 불의에 저항해 본 경험이 있냐, 그다음에 뭐 부정부패 뭐 저항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봉사활동을 얼마큼 했냐, 뭐 외국어를 하나 하냐, 악기를 다루냐, 이런 문화적 소양과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좀 회계적 가치 기준, 뭐 아파트 30평대에 사냐 안 사냐, 연봉이 얼마냐, 중형차 뭐냐 안 뭐냐, 이게 사실 돈이 중간 정도 있는 거를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저항은 가끔 하죠. 네. 와이프에게 저항은 좀 하지만 그러네. 전반적으로 이런 아무래도 문화적 소양이 높아지면 공감도도 뛰어나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구석기 동굴 이런 데 가면은 막 이렇게 벽화 보면 이게 낙서한 걸까 아니면 아티스트가 그린 걸까 아니면은 어른들이 기록한 걸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역시 그 그림이라는 것은 뭔가 좀 글이라든가 말과 달리 그 남에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데 훨씬 더 뛰어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문화와 예술은 사회 전체가 공감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높아져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의원님 장관 시절에 그 스페인 빌바오 가셨을 때도 그런 도시 문화와 도시 재생 뭐 이런 관계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뭐 도시계획이 전공이라서 근데 그건 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네. 빌바오도 그게 빈민촌에다가 만들었. 원래는 스페인의 빌바오 바스크 지방에 있는 빌바오는 유럽의 조선 산업과 철강 산업을 리딩하는 그 리딩 도시였어요. 예. 그런데 이 빌바오 가면 한국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1위로 되면서 약간 폭망한 자기네 조선 산업이. 그러니까 한국을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번창했던 빌바오, 조선과 철강을 중심으로 번창했던 빌바오가 폭망을 하면서 이 도시를 어떻게 되살리지,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소 생뚱맞게 미국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브랜치를 가지고 오자. 그런데 어쨌든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로 그러니까 일파만파돼서 지금은 뭐 빌바오 이펙트라는 경제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스페인이 다 힘들어도
빌바오는 상당히 힘들지 않는 그런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겐하임 미술관 가면 또 한 번 감동을 합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겉 모양이 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요것은 과거 빌바오의 조선 산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구겐하임 미술관 배 모양 미술관의 그 벽면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그 외장재가 전부 다 티타늄으로 돼 있어요. 철강산업. 그렇죠. 빌바오의 철강 산업. 그러니까 빌바오의 과거, 그러니까 철강과 조선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통해서 빌바오의 과거와 미래가 거기에 점철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나 이건 진짜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구겐하임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큰 도시재생 효과가 일어나서 주로 이제 문화예술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대부분 다 성공을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문화예술이 공감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결국은 뭐 우리 삶에 개인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도시에서 기획한 어떤 하나가 그 공동체 전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오늘은 뭐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문화올림픽과 꼭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주비위원님으로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K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한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강점을 살려야 될 텐데 우리의 강점 중에 하나가 IT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IT 산업과 우리 한류의 이 문화적인 역량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저는 이제 한류가 지속화돼야 된다. 이러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그 창작자들이 그 창제작할 수 있는 환경과 이것이 유통될 수 있는 유통망, 시장 자체가 좀 창출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계기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래 시대에 공감하고 확산될 수 있는 디지털 문화와 연계됐을 때 오히려 우리 한류의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생태계가 더 공고하게 확보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이제 디지털화 된다는 게 지금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많은 파트에서 이제 디지털화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장관 시절에 보셨을 때는 우리 문화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보세요? 실제로 우리도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이 겹치면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비대면 상태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IT 강국이다 보니까 문화예술이 기술과 연계돼서 소비자들을 찾는 그런 이제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또 많이 정부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제가 장관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대학으로서 카이스트하고 또 문화예술 쪽의 상징적인 대학인 한예종 이 두 대학이 이제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실제 보통 디지털라이즈 하면은 보통 다른 분야에서 지금 현재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 이거 좀 도와줄래 해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건데 실제로 문화예술만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그런 IT 인력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와 예술만을 위한 IT 인력의 양성 이거 좀 시급하다. 우리가 영화도 그렇고 보면은 뭐 카메라 감독이다 그러면 뭐 뉴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또 영화 영상만 또 스크린에 독특한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전문화된 분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 이제 그런 일도 있었죠. 교수님, 그 우리의 그 음악계에서도 창작이나 유통 구조 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플랫폼이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이 출연하면서 사실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IT 쪽은 전 너무 밀접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예술 쪽하고는 예를 들면 NFT 같은 경우도 아트 NFT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그림을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NFT화 시켰을 때 NFT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그림이 그러니까 CG 작업을 통해서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그 움직일 때 음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거래하거나 팔렸을 때 작곡가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쉐어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의 쓰임새가 보통 옛날에는 뭐 음원이냐 뭐 혹은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들어가지만 지금은 뭐 NFT, 메타버스 그다음에 혹은 책도 이제 오디오북을 듣잖아요. 그럼 음악이 또 필요하죠. 인플루언서들도 많은 음악적인 또 수요가 필요하고 웹툰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음악이 이제 각 산업에 계속 더 확장되는 시기고 더군다나 요즘 이제 AI까지 출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 이제 디지털과 결합하는 거죠. 어찌 보면 디지털과 기존의 아날로그 시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이라는 걸 통해서 우주만큼 이 시장이 또 하나가 커진 거라고 확장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뮤펌이라는 플랫폼도 하나 이제 만들었고요. 거기는 이제 각 산업이 음악이 필요한 산업들 혹은 B2B든 B2C든 C2C든 이 산업들의 사람들이 이 실제 창작자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여기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 곡을 팔 수도 있고 또 좋은 친구들은 또 피킹해서 제작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이제 3개월 됐는데요. 아주 반응이 사실 뜨거워요. 근데 그래서 저는 테크와 엔터 혹은 테크와 아트의 결합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앞으로 더 화학 작용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NFT 하면 사실 저작권 이 문제가 있는데 음악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이게 네네. IP 저작권이 확실한 상태니까 이 둘의 조합은 그렇죠. NFT로 하기 너무나 좋은 예.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NFT를 산 그 홀더들의 커뮤니티 그 작가와 직접적으로 또 얘기 나누고 그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그 갤러리의 기능이 디지털의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작가하고 직거래가 되는 거죠 일종의. 향후 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특히 AI가 이제 음악 툴이 계속 지금 가속화돼서 발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작곡하는 거죠. 우리가 포샵 하듯이. 옛날엔 사진 작가들만 포샵을 했지만 지금은 5살짜리 아이들도 포샵을 하잖아요. 앱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전 국민이 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또 전혀 새로운 장르의 음악들이 출연할 것이고 창작의 문턱이 낮아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향후 이제 AI는 결국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되면서 이제 막 음악을 갖고 노는 시대. 그 국회의원 그만하고 우리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어떻게 호랑이가 강아지 밑으로 무슨 들어옵니까? 말씀을 아이고 무슨 말씀 큰일 날 소리.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AI가 사실 문화예술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터치 하나로 작곡가가 뭐 예를 들면 의도만 넣고 AI 자체로도 작곡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시대죠 사실. 그러니까 VFX 우리나라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모펙 대표님이 AI를 사용했더니 80명의 직원이 한 달 동안 할 걸 5분 안에 끝냈대요. 네, 그 다음부터 직원들이 말을 너무 잘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직업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툴을 통해서 또 다른 직업들이 예, 확장되고 생기고 막 변화되고 이런 그 소용돌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문체부도 각 나라에 보면은 문화원이 있어요. 문화원도 이렇게 구성 아이템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번에 이제 비대면 기간 동안 아이템 항상 들어가는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나라에 그 AI 콘서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글 쓰고 이렇게 이어폰 이렇게 끼고 하면은 내 앞에서 가수가 AI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공간이 뭐 대부분 나라에 이제 하나씩 마련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연애 편지를 썼다. 챗GPT에 집어넣잖아요. 음악 툴이 있는 예를 들면 그럼 그 연애 편지의 내용을 갖고 거기에만 음악을 생성해주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가 권리를 갖게 되는. 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용산에 가보면 중앙박물관이 있는데 원래 박물관이라는 것은 관객이 박물관에 들어왔을 때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가장 높게 하는 구조와 구성으로 박물관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옛날에 고구려 고분벽화 보면은 막 이렇게 팔이 이렇게 꺾여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림을 못 그린 걸까 아니면은 이상한 무용 동작인 걸까 이렇게 궁금한데 또 흐릿하고 옛날 고구려 때 작품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요거를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모션 캡처해서 이렇게 싹 하는 걸 그러다 보니까 고분벽화에 있는
그림이 요런 거였구나. 이런 것 그래서 이거 꽤 잘 그린 거였구나. 어떤 아티스트가 고구려 때 한 거구나. 이게 정말 작품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뭐 정조대왕의 뭐 능행차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뭐 이렇게 정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모션 캡처해서 걸어가면 이 사람 표정 하나가 달라요. 그 안에 심지어는 이 사람이 전날 뭐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저 사람 술을 많이 마셨나? 네, 그럴 정도로 야 이건 정말 작품을 관객이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장르다. 이거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와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나라와 이렇게 박물관들이 실제 같이 좀 공유하자 이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사회 변화하듯이 문화예술도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창작자 입장에서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의원님 입장으로서 창작자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회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나 기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아니면 정부 차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체부 장관 시절에도 해보셨을 테니까 어떻게 창작자 예술가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 엔지니어 땅, IT 기술자, 엔지니어 땅과 아트 작가 땅, 근데 부팅이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서로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육성하는 형태, 그건 너무너무 바람직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나 이런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내가 기존에 해왔던 작업의 방법들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막 바뀌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지만 특히 AI 같은 경우는 나보다 AI가 고글도 잘 쓰면 어떡하지?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빅데이터가 쌓이면 당연히 뭐 디테일하게 더 나올 텐데 그 물결을 내가 맞으면서 옷에 젖을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물결을 어떻게 탈 것인가 영민하게 그 작업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꾸고 그 다음에 타 예술과 어떻게 결합하고 뭐 아트든 웹툰이든 뭐 혹은 뭐 메타버스든 NFT든 그런 걸 지금은 정해진 게 사실 없는 시대잖아요. 이제 막 초기 산업이니까 무조건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저작권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일종의 이런 정보들이 먼저 가잖아요, 법보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병행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근데 이제 실제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엔 이제 법제화되고 그게 이제 권리를 서로 다 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법제화가 될 텐데 그게 무서워서 이 시도를 안 해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경험해 보는 것 지금 시대에는 특히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축복이기도 하고 비극이기도 한 게 내가 갖고 있는 아날로그 감성을 디지털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일종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극은 뭐냐면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창작 분야에 계신 분들은 프로젝트보다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사람한테 투자하고 사람을 길러내고 그 분야에서 이렇게 특출나게 뭐 국위를 선양하거나 뭐 이제 보면은 결국은 사람이 뛰어나게 뭔가를 해내서 그 사람이 이제 뜨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교수님 같은 분 이제 레벨에 계신 분들은 안 도와드려도 돼요. 정말 그 우리 젊은 친구들, 정말 예술가들을 하고 싶어서 하거든요. 그거 돈 보고 하면 아마 한 10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은데. 비정규직이잖아요. 청년 예술가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누가 나한테 70만 원만 주면 자기는 평생 예술 활동만 하겠다 이런 정도로 절실하고 그렇게 창작에 대한 그런 애정이 많아요. 학생들 좀 가르치다 보면 가슴 아픈 질문이 그거죠. 교수님 저희 졸업하면 뭐 해요? 저희 나이 때가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창작자들에 대한 창제작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 또 제도화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시장 창출을 위해서 제가 이제 장관할 때 좀 고민했던 것은 제가 옛날 참여정부 때 행정관으로 있을 때 왜 우리는 그 헐리우드 같은 그런 시장을 못 만들까 해가지고 영화로는 힘들겠다. 영화로는 헐리우드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겨울연가 막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월드 드라마 어워드, 지금 이제 서울 드라마 어워드로 됐어요. 그때 이제 KBS 정현주 사장님 등에게 제안을 했는데 아마 그게 굳어져서 지금 방송협회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그거 내 아이디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어워드라는 것은 드라마 출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당시는 그랬어요. 프리세션 한 달 동안 드라마를 각국에 출품받고 메인 세션 기간 동안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평가하고 뭐 드라마에 나오는 음악으로 콘서트도 하고 의상으로 패션쇼도 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월드 드라마 어워드 시상식을 하면 이 상을 잘 관리하면 이제 스타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드라마 스타들이 나오고 모든 드라마에 출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몰리고 그럼 시장이 형성되고 다양한 뷰티 산업이라든가 관광, 부가가치 산업들이 관련 연관 산업들이 뜰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상상하고 한 거고 그 마찬가지로 우리 교수님이 총감독을 하셨던 그 K-팝 어워드 또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처음 한 50억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는 한 90억, 100억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요것도 정권이 바뀌어서 근데 요게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돼서 야 역시 K-팝 하면 한국에서 열리는 K-팝 어워드에서 1등한 사람 뭐 이런 스타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뭐 이런 창구라든가 공간이라든가 계기가 있으면 이게 또 시장을 만드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이디어 뱅크세요. 가만 들어보면. 아티스트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티스트 밑에서 이렇게 행정적 보조를 하는 그런 걸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장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때 물어보면 끝나면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하면 다들 뭐 여행 갈 거야, 극장 갈 거야, 공연장 갈 거야 이렇게 문화체육 관광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1, 2, 3위가. 네, 맞는데 근데 그때 시작할 때마다 한 6개월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그게 뭐 한 3년이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 팬들이 한국 K-팝이나 뭐 한국 K-컬처 팬들이 많아져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일종의 성지를 가고자 하는 외국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컬처의 많은 그 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 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기회잖아요. 찬스인데 이거를 산업적으로도 연결시켜 줘야 될 텐데 과연 우리의 인프라가 그만큼 넉넉하고 충분한지. 예를 들면 K-팝 공연장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뭐 고척돔도 있고 그건 K-팝 전문 공연장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일산에 실내 한 2만, 그다음에 실외 4만에서 한 6만 명 규모로 일산에 K-팝 전용 전문 공연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인천공항하고 가까우니까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온라인 컨텐츠만 만드는 그런 전용 스튜디오 이런 공연장도 하나 만들어졌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 관련된 산업도 그 이렇게 같이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스페인 가서 많이 배웠는데 스페인은 문화부 장관이 문화산업부 장관이에요. 문화산업부 장관인데 문화와 산업을 기가 막히게 연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이스 산업이라고 이제 각종 박람회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박람회를 통해서 이 자기네 산업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광과 연계한 건데 가령 이제 삐뚤루 박물관 이것은 세계 3대 관광 박람회 중에 하나인데 남미의 모든 대형 여행사가 이 삐뚤루 박람회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행 상품을 전부 다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스페인의 시장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광하고 연계된 하여튼 그 부분이 스페인은 그래서 뭐 관광객 뭐 1위, 2위 할 거예요.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뭐 문화유산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문화유산을 넘어서서 그런 관광 자원들을 그 순례길 같은 거 보면 그런 걸 잘 만들고 그걸 잘 산업이랑 연계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한류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 산업하고 잘 연계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여러 산업들의 파장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예를 들면 우리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와 현대 문화 가치 융합과 뭐 도시도 마찬가지로 경복궁도 있고 우리 덕수궁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산들도 같이 융화를 시킨다든가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디지털 생태계가 잘 가꿔지면 문화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도 창출한다. 보면은 이제 게임 같은 컨텐츠는 오히려 비대면 기간인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수출이 확 늘었거든요. 게임 산업 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1위 다툴 정도입니다. 디지털 인프라라는 게 이런 네트워크, 5G라든가 이런 망 네트워크가 있고 그 위에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 안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 이게 이제 생태계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5G라든가 이런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나라가 그렇게 되면 이제 무거운 CG라든가 이런 게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CG 기술은 대한민국이 헐리우드에서 1위, 2위 하는 그 내노라 하는 그 CG 기술자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가령 이제 영화의 개념도 바뀌는 거죠. 지금 영화는 뭐 아이맥스, 뭐 그다음에 포디움, 뭐 이런 다양한 상영관의 어떤 시설과 같이 맞물려서 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제 미래 영화관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관객의 객석이 없고 그냥 스튜디오처럼 돼 있는 거죠. 거기다 뭐 물하고 모래 뿌려놓고 맨발로 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체험형 관람인 거예요. 왓칭 개념에서 익스피리언스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망이 5G가 잘 깔려 있으니까 이게 노트북 이런 거 안 매도 그냥 구글 하나만 써도 이렇게 CG가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씬을 본다. 가령 교수님하고 저하고 영화를 본다. 그러면 교수님은 총을 맞는 사람을 보고 저는 쏘는 사람을 보고 360도로. 예, 보는 게 현장에서 보는 장면이 기억하는 장면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공간 내에서 느끼는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거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향후에는 이 게임 산업하고 영화 산업이 통합될 수도 있겠다. 이것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래서 이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스크린 쪽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뭐 오징어 게임부터 해가지고 기생충하는 그 대한민국, 그다음에 게임 산업에서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이 게임 강국인데 이 둘을 뭔가 디지털로 인해서 융합시킨 대한민국만이 향후 이제 세계의 어떤 영화와 게임 시장을 통합 시장을 끌고 갈 수도 있다. 저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RCC 해가지고 뭐 리얼리티 커넥티드 시네마에서 새로운 개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되게 재밌어요. 막 상상하니까. 뭔가 기대되고 그죠? 교수님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류가 이제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뭐 우리가 대화 나누는 중에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 산업 전반에 걸친 그러한 그 주변 산업들에 대한 그 엔터테인먼트의 컨텐츠를 만드는 주변 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다양성 아이돌 음악에 국한되지 않은 아이돌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아이돌이 정말 맹주로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의 음악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지원과 발굴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뭐 하여튼 예, 전 작가로서는 사실 되게 재밌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또 배우고 연구하고 예. 의원님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또는 문화예술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행정 따로 현장 따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 현장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뭐 강원도 양양에서 그 막 젊은이들이 왔는데 아직도 강원도는 왜 양양이 뜨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는 그냥 철책만 걷어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뒤에서 도와주면 된다 할 정도로 현장의 소통이 중요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책하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현장의 소통력을 강화하고 또 현장이 이끄는 대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특히나 젊은 아티스트 분들 그다음에 창제자 가시는 분들 정말 기운 내시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시대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 같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파이팅. 네, 화이팅. 아무튼 우리 모두가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좀 더 관심을 모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한류가 앞으로 50년, 100년 더 지속되고 아주 오래오래 세계의 역사에 기록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너무 네.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